요런 저런 벤치에서 잤었어요. 지금 요 정도 딱 날씨에 노숙하기 좋거든요. 안 춥고. 진짜로 147일, 8일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그때 40몇 킬로 나갔어요. 아예 못 먹고 살고 온몸에 옴이 옮아가지고 눈썹 털이나 성기털까지 다 밀고 약을 바르고 살고 그랬고, 경비 아저씨한테 막 두드려 맞고 막. 안 해본 알바는 없죠. 막노동은 기본이죠. 생동성 알바, 새로운 약품 같은 거 나오면 막 2박 3일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약품 몸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뭐 전 부끄럽다고 생각 절대 하지 않는데 최근에도 배달하고 있어요. 뭐 배민이나. 노숙 생활을 하실 때 부모님께서는 모르셨나요? 엄마는 항상 이랬어요. 학교를 안 다니고 난 서울에 가서 음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다, 멋있다. 그래 네 맘대로 하렴. 정말요? 네. 나는 반딧불 지금 난리잖아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시간마다 나 몇 등이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노래라는 게 날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진짜 숨 쉬게 하고 나를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만나뵙게 된 영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뭐 편하게 말씀 나누면 되나요? 네, 맞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가수 황가람이라고 합니다. 현재 피노키오의 보컬이기도 합니다. 사랑과 우정 사이를 제가 부른 건 아니지만 네네. 우리 대선배님이신 김성면 선배님이 부르신 거지만 네네. 92년도에 1위를 했던 노래가 이제 사랑과 우정 사이인데, 제가 어릴 때 네. 초등학교 1, 2학년 때 최초로 암기를 해서 불렀던 노래가 사랑과 우정 사이예요. 그래서 제가 이 피노키오 오디션을 할 때 엄청 운명이다. 그러네요. 정말 잘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임했었는데, 실제로 또 제 목소리로 사랑과 우정 사이가 또 발매가 되고, 그러니까 되게 뭔가 어릴 때 꿈이 지금까지 연결된 것처럼 너무 행복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또 사랑과 우정 사이란 노래가 남성분들 사이에서는 노래방 가면은 정말 18번 곡인 분들도 되게 많고. 맞죠. 네. 그게 참 부르면서도 항상 좀 새롭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리메이크된 노래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거든요. 오늘 일정 같은 건 어떻게 될까요? 창원에서부터 투어 콘서트가 시작이 돼서 2시부터 마포에 있는 저희 피노키오의 현재 드러머고, 그리고 노래 뭐라 할까라는 밴드 브리즈의 드러머였던 조한철 선배님이 운영하고 있는 합주실에서 합주라 가지고 지금 조금 더 일찍 그 합주실로 향하고 있는 중입니다. 혹시 그러면 고향이 어디세요? 마산이 고향입니다. 왜냐면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특유의 억양이라 해야 되나요? 네, 그쵸. 억양이 살짝 느껴지셔가지고 100% 사투리를 쓰고 있는 중이고 대신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가람님께서는 가수라는 꿈을 언제부터 키우기 시작하신 건가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네. 그 이전까지는 태권도 선수를 했었거든요. 태권도 선수를 하셨어요? 네. 근데 이제 성적도 꽤 좋았고 잘하는 와중에도 저희 어떤 궁극적인 미래로 생각한 적은 사실 없었어요. 어느 날 노래를 했는데 평균 이하의 어떤 수준이 아니라 저 스스로도 의아할 정도로 너무 못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올라가서부터 노래를 잘하는 주변 친구들을 동경하면서 제가 제 용돈을 들여가지고 노래 잘하는 친구들을 내가 노래방비를 대겠다, 가르쳐달라 그러면서 가서 네. 부르고 그렇게 너무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시작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음악을 순수하게 좋아해서 오랫동안 하고는 있어도 돈은 벌어야 하고, 그러다 보면 효율이 굉장히 좋은 알바들을 많이 해봤죠. 안 해본 알바는 없죠. 그러면 안 해보셨던 일이 없다고 하셨는데 안 해본 거 없죠. 네. 심지어 이런 거 있잖아요. 생동성 알바, 새로운 약품 같은 거 나오면 네네네. 막 2박 3일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약품 몸에다가 이렇게 세상에 상용화되기 전에 임상실험 단계에서 이렇게 막, 최근에도 문자가 날라오는데 2박 3일만 하면 100만 원 준대. 이거 되게 하고 싶어요. 돈은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한 번 하면 그걸 또 한 2, 3개월 동안 못 하거든요. 몸에다 하는 거니까. 그런 것도 해봤고, 뭐 당연하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알바는 음악을 하고 싶어서 음악을 하기 위한 벌이로는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막노동 이런 것도 다 하신 거예요? 뭐 막노동은 기본이죠. 막노동은 기본이고, 뭐 택배 상하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쿠팡도 했고. 그쵸. 그리고 뭐 전 부끄럽다고 생각 절대 하지 않는데 최근에도 배달하고 있어요. 뭐 배민이나. 지금도 하고 네, 계세요? 한 번씩 이렇게 해요. 제가 듣고 참 놀랐던 게 노숙 생활을 네네, 하셨다고 맞아요. 하셨는데 진짜로 147일, 8일 동안 노숙자 생활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은 당시에 놀이터 같은 거,
지금은 없어졌는지 모르겠는데 홍대 놀이터에 거기서 막 사람들이 뭐 그때는 버스킹이라는 단어를 쓰지도 않고 거리 공연이라는 표현을 할 때부터 그때 당시에 제가 지금 70 한 5, 6kg 나가는데 네. 그때 40 몇 킬로 나갔어요. 왜냐면 아예 못 먹고 살고 밖에서 거리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온몸에 옴이 올라가지고 눈썹 털이나 성기털까지 다 밀고 약을 바르고 살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겨울 되면 이제 곧 네. 추워지잖아요. 네. 제일 좋은 곳은 라디에이터가 틀어져 있는 청소 도구함이 있는 공중 화장실. 그러면 청소 도구함으로 넘어가서 거기서 자는 게 최고고 그게 아니면 이제 건물 옥상 같은 데 보면은 찜질방 있는 건물 보면은 U자로 이렇게 돼 있는 네네. 왜냐면 이렇게 미관상 건물 미관상에 굴뚝이 이렇게 있으면 안 되니까 U자로 땅바닥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김이 이렇게 내려오라고. 그럼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옥상 건물 옥상 올라가서 밑에 박스를 깔고 자면은 내내 안 춥거든요. 그렇게도 자고 진짜로 이렇게 노숙 생활을 했어요. 그걸 뭐 2년 3년 하진 않았죠. 네. 그러면서 친 이모님이 영등포에 족발이랑 치킨을 파는 네. 가게를 했는데 이모 집에 가서 뭐 밥 한 번씩 얻어먹고 그러다 보니까 눈치 보여가지고 무슨 도움도 못 받죠. 그래서 알바는 최초로 했던 알바는 그러나 또 저희 이모 집 전단지를 뿌리는 알바. 그런 전단지 뿌리는 알바 하다가 경비 아저씨한테 두드려 맞고 막 당시에 이제 대학생 형한테 울면서 빌어가지고 나중에는 그 형이 막 삼각김밥 폐기하는 것도 챙겨주는 형이 되고 막 진짜로 거리 생활하시는 분이 지나갈 때 코를 찌르는 냄새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실제 그게 제 몸에 났고 저도 막 20대 때 웹툰 같은 거 보니까 막 집 나온 애들이 막 공중 화장실에서 막 몸 씻는 이런 거 그거 봤는데 제가 그랬거든요. 그렇게 노숙자 생활을 하다가 처음으로 해관 그 노량진역 근처인데 그쪽 근처에서 제가 그 호떡 장사를 했었어요. 호떡 기계를 사가지고 20살 때 그때 최초로 몇백만 원을 딱 벌게 돼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창고 같은 곳을 제가 구해요. 왜냐면 노래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노래를 위한 공간을 따로 구하고 사람이 지낼 공간을 따로 구할 수는 없으니까 거기 건물주분은 제가 거기 살기 위해서 그걸 구하려고 했는지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그곳을 구해서 밖에 쓰레기들을 밖에 내다버린 이런 가구 같은 것들을 들고 와서 거기서 살면서 노래 연습을 하는 게 제 최초의 서울 생활 작업실 그렇게 그래서 지금까지 해온 거예요. 저는 음악을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지만 TV에 나오는 제 모습을 그리면서 음악을 하거나 유명한 어떤 사람이 되는 모습을 처음부터 상상하고 그것 때문에 음악을 사실 시작했던 게 아니고 못하는 걸 잘 하고 싶고 이게 너무 행복하고 재밌어서 무작정 한 거라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혼자서 행복한 어떤 시간을 보내다가 저희 여기 회사 대표님이 저를 알아보시고 왜 이러고 있냐 혹시 밖으로 나갈 마음이 생기면 네. 나와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미친 사람인가? 라고 혹시 미치셨어요? 그래서 제 나이를 아세요? 라고 제가 말했던 게 지금 우리 매니저님도 아시고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지금까지도 많이 웃으면서 얘기하는 에피소드인데 제가 또 함께 하는 친구들과 하던 어떤 계획들 있으니까 네. 1년만 기다려달라. 그때도 만약에 같은 마음이면 네. 내가 이 회사랑 함께 하겠다고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배짱을 튀겼는데 네. 진짜 1년 뒤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기다려 주시고 네, 대표님이 그래서 가람아 진짜 1년 된 날이고 혹시 네가 하고자 한 거 잘 성공했니? 아직 성공 못했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나랑 하자. 정말 1년을 기다려 주시고 그래서 39살에 계약을 하게 돼서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이나 복면가왕이나 최근에 이제 반딧불까지 이렇게 좋은 결과가 그래서 계약을 하는 그 순간에도 그 말씀 드렸어요. 진짜 괜찮겠냐? 나는 네. 나 같으면 나는 안 할 것 같아. 나를 나이도 많고 하니까 근데 대표님께서 여러 가지 너가 할 줄 아는 것도 많고 네. 많은 것들을 나름 해왔지만 네. 스스로 제일 모른다. 근데 난 너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스스로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가 가지기가 참 힘든데 힘들죠. 남이 그렇게 해준다는 게 전 성공 유무를 떠나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 얘기와 너무 감사함이 커가지고 최소한 열심히 해서 망하게는 하지 말아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대표님께서 완전히 가람님의 가치를 처음부터 알고 이제 인정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미친 형인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러면 노숙 생활을 하실 때 부모님께서는 모르셨나요? 알죠? 제 어머님은 전도사님이세요. 엄마는 항상 이랬어요. 걱정하고 막 서로 싸우는 무드가 아니라 약간 이런 거죠. 학교를 안 다니고 난 서울에 가서 음악을 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좋다. 멋있다. 그래 네 맘대로 하렴. 막 이래. 정말요? 네. 야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그래서 부모님이 아버지는 시큰둥한 거 그래? 뭐 이러면 완전 대박이죠. 완전 웨스턴 같아요. 아버지는 하시는 말씀이 지금도 쿨하시요. 뭐 내가 공부를 못했는데 네가 공부를 잘하겠니? 막 집안이 너무 화목하고 제가 그런 상황에서도 슬픈 느낌이 아니었던 이유는 항상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재밌고 막 그런 느낌이었죠. 저런 벤치에서 잤었어요.
지금 지금 요 정도 딱 날씨에 노숙하기 좋거든요. 안 춥고. 지금 저하고 같이 팀을 하고 있는 친구. 제가 팀을 같이 이렇게 굉장히 오래 했다 그랬잖아요.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입학식 날 만난 친구와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년이 그냥 넘었죠. 네, 그 친구가 지금 합주하러 와 있어요. 그 친구가 공부를 되게 잘해서 연대에 이제 입학하는 것 때문에 그냥 또 서울 올라온 거예요. 연대 정외과를 나와가지고 괜히 저하고 음악을 해가지고 고생을 하고 있어. 제가 어렵게 살 때도 그 친구 하숙집에서 목욕하고 샤워하고 하룻밤씩 이렇게 뭐 그냥 쪽잠을 얻어 자고 그러면서 200~300만 원씩 모아가지고 보증금을 얻고 지금까지 했는데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같이 음악을 하면서 같이 그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예요. 어떤 그런 고생이나 느낌이 뭔가 되게 막 마냥 슬프고 그런 게 아니라 되게 긍정적이고 뭔가 내가 스스로 쟁취해 나가고 뭔가 만들어 나가는 느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나는 내가 별인 줄 알았는데 벌레더라 이런 반딧불이 제 이야기처럼도 느껴지고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노래고 부르면서 많이 내 노래라고 딱 뭔가 굉장히 깊은 울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기 이제 요 건물이 지하가 이제 합주실이에요. 이쪽이요? 네, 찍을 만한 게 있습니다 여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이렇게 돼 있... 네. 또 드러머 형님이 여기서 레슨을 또 하시거든요. 많은 문의 부탁드려요. 저희 피노키오 드러머이신 한철 형님이 운영하시는 스튜디오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합주를 하고 형님 개인 작업도 하고 저희 회의도 하고 피노키오 합주가 아니더라도 저희에서 이제 합주할 일이 있으면 여기서 되게 많이 도움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저 거미다리였는데 저쪽을 잡아야 돼. 알았어. 네. 하나 둘 셋. 이게 지금 좀 작은데? 전체적으로 좀 큰. 저 오늘 아침에도 멜론 차트를 딱 보고 왔는데 네. 나는 반딧불 지금 난리잖아요. 인기가 하늘을 치솟고 있는데 어떠신가요? 저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시간마다 나 몇 등이지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그런 사실 음악이라는 게 숫자와 순위와 뭐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음악을 대별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만큼 그 순위와 그 숫자만큼 이 노래가 사람들한테 공감을 샀다라는 의미가 있고 현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어떤 여러 가지 의미가 되게 모르던 의미를 또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제가 불러놓은 어떤 영상에 지금 제 고3 아들이 생각난다라든지 내가 별것도 아니었다고 생각했는데 위로가 됐다든지 그런 댓글이 진심으로 좀 약간 울컥하게 계속 해서 정말로 이런 어떤 감사한 자리에 갑작스러운 고백 같은 느낌이지만 진짜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있어요. 제가 진짜 그 사람들한테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이 실제로 감동을 받는데 이 노래를 담아내는 제가 더 좋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만한 그릇이 돼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거룩한 부담감 같은 것도 들고 그것도 순위가 높으니까 좋다. 지금 K2 김성면 선배님이 전화 잠시만요. 예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바로 요거 끝나고 다시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 알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가람님께서 그 나는 반딧불이라는 가사 중에 가장 마음에 들어 하시는 가사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이 어디 갔는지 찾다가 보니까 내가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가 있더라. 근데 저기 달이 되어 있네. 이런 느낌의 가사가 있어요. 모양이 네. 한참 동안 찾았던 내 손톱 하늘로 올라가 초승달 돼버렸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뭐 주워 담을 수도 없게 너무 멀리 갔죠. 누가 저기 걸어놨어. 이 가사와 이 부분이 저를 되게 많이 움직인 건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했던 것들이 결국에는 아무 생각 없던 것들이 아니었다라는 느낌으로 저는 많이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어떤 해석의 여지가 생기는데 최근에 어떤 작품이나 어떤 사건을 두고 풀어내고 거기에 대해서 해석을 해내는 그 모든 방식과 표현은 그 사람의 내면을 뜻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 글과 그 게시물 내용을 보고 굉장히 큰 울림을 좀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저는 저의 나름대로 해석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린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라는 댓글들을 실제 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의 생각을 얘기하면 제 세계와 제 내면을 표현하는 것이다 보니까 그걸 실제로 들어보시고 어떤 말일까, 어떤 뜻일까를 한번 상상해보는 거. 거기 그 부분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람님 평소에 어떤 분이세요? 착한 형이시죠. 할말한 이런 느낌이네. 일단 그냥 형으로서 봤을 때는 네. 그냥 착한 형이고 근데 노래하면은 대단한 사람.
평소에 뭐 잘 사주시거나 막 일단 제가 자가용이 없는데 네, 저희가 네. 합주를 하면 보통 늦은 시간에 하거든요. 막 물질적인 걸 뭘 주시는 것보다 끝나고 차 태워주시는 게 그렇게 감사하죠. 막 물질적으로도 챙겨줄 수 있는 리더가 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반딧불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챙겨달라는 거야. 오케이. 혹시 나는 반딧불 어떠세요? 그냥 가사가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시대를 어우르는 메시지가 있지 않나 그런 것 같아요. 불러보셨나요? 네, 불과 어제 노래방 가서 봤는데 아 진짜요? 인기 차트 11등이더라고요. 아 그래요? 지금 노래방 차트 11등이에요? 이게 이거야말로 사실 네. 대중들한테 와닿는 그 인기의 체감이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대중으로서 네. 피부로 느끼니까 되게 새롭더라고요. 저한테 막 같이 합주하고 음악하는 형으로 봤을 때는 네. 사실 한두 곡 작업한 게 아니니까 네. 그냥 이 형님의 노래 중에 하나로 와닿았었는데 가서 보니까 반가운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아 내가 대단한 분이랑 일하고 있구나. 아 그 전에는 몰랐는데 아 그거 내가 잘할게.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께 조금 위로가 되는 곡도 이제 지금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네, 그런 곡을 한번 짧게 한번 불러주시면. 알겠습니다. 반딧불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요. 한 번도 의심한 적 없었죠. 몰랐어요. 난 내가 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눈부시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인 줄 알았어요. 소원을 들어주는 작은 별. 몰랐어요. 난 내가 개똥벌레라는 것을. 그래도 괜찮아. 난 빛날 테니까. When a man loves a woman, can't keep his mind on nothing else. He tried to run from who this far. Baby, baby, please don't treat me bad. 말도 안 돼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덥네. 잠깐 에어컨 좀 켜. 아유, 감사합니다. 황가람이라는 가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같이 일하고 있는 박종률 PD라고 합니다. 혹시 가람님은 어릴 때 어떤 친구? 생각보다 조용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반장이었거든요. 저 친구가 옆에 다리에 깁스를 한 채로 제 짝이 되었는데 아마 선생님께서는 그때 옆에 좀 챙겨주라고 이렇게 앉으신 것 같아요. 사실 그때부터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요주의 인물이고요. 이 친구는 이제 우등생이고 저를 좀 갱생시키기 위해서 짝으로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약간 내성적이셨던 거. 아니요. 내성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조용했다. 아, 조용했다. 딱 할 말만 한다. 아, 네. 그러다가 가끔씩 이제 어떤 별난 면모를 툭 튀어나오게 이렇게 보여주고. 제가 근데 얼핏 들었지만 평생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각별한 관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랬어요? 아우 떨어져야 되는데? 입만 살아가지고. 원래 말씀은 원래 잘 하시는 편이셨나요? 쟤는 입으로 먹고 사는 네, 노래도 잘하고. 네. 가람님의 이런 노래 과정 이런 것도 그냥 약간 산증인 완전 네 계속 봤죠. 네. 그게 어떤 기분이세요? 공부를 저렇게 했으면 정말 잘했을 텐데. 가람님에게 네, 노래는 네.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어릴 때 가수 선배님들이 가수 누구 씨에게 노래라는 무슨 의미냐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걸 봤던 기억이 되게 생생하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선배님들이 하시던 말씀들이 되게 좀 약간 정말 그럴까라고 생각했는데 진짜로 좀 이렇게 숨 쉬는 것 같고
진짜로 뭔가 살아있는 걸 느끼는 몇 안 되는 좀 진짜 순간? 내가 그냥 살아가는 그 관성 때문에 나 자체를 굉장히 진하게 느끼는 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더라고요. 근데 노래는 진짜 어떤 걸 생각해야 되고 어떤 슬픈 내용이든 뜻을 담은 내용이든 아니면 어떤 누군가에게 반딧불처럼 힘을 주는 내용의 노래든 내가 그 입장이 되어야 되는 나를 되게 진하게 생각해야 할 수 있는 게 노래잖아요. 그래서 노래라는 게 날 잃어버리지 않게 하고 진짜 숨 쉬게 하고 나를 분명하게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가수를 꿈꾸는 이제 어린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분들에게 좀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와, 제가 뭐라고 제가 그 위대하신 분들한테 제가 뭐 한마디 하는 게 좀 되게 부끄럽지만 진짜 해주고 싶은 말은 있어요. 뭐냐면 가치가 있는 일들이잖아요. 가치가 있는 일들이 일찍 되는 종류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좋은 사람이 된다라는 건 몇 년 내에 이룰 수 없는 일이잖아요. 네. 참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누군가가 인정을 해주거나 스스로도 생각할 때 부끄럽지 않으려면 정말 좋기 위한 많은 애티튜드를 오랜 시간 동안 분명히 실현하면서 살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들은 나중에 종합적으로 나의 평가가 되어서 결국에는 좋은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순간이 오는 것 같고 노래도 마찬가지로 가치 있는 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게 없으니 당연한 어떤 시간을 쌓아가고 노력하는 시간을 열심히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가람님이 인생의 최종 목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네. 있으실까요? 저는 최근에 처음으로 방송을 나간 오빠시대 그리고 두 번째로 나가서 사랑받은 복면가왕에서도 마지막으로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했을 때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진심이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든 간에 진심으로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통해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그건 욕심인 것 같고 그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것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건강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져달라고 지금. 아, 저렇게 지금 애교 부리는 거죠? 네. 저 오른쪽 뒷다리 보시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할 겁니다. 예, 이 친구가. 그렇네요. 네, 지금 2살 됐고 지금 많이 컸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골드리트리버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너무 귀여운데. 네. 네, 맞습니다. 밟을 수 있습니다. 이동할 한국에서 가장 큰 사슴, 엘크 사슴이라고 중형 세단 한 대 값 정도? 호랑이들은 엘크 사슴보다 저렴한 편이에요. 그죠? 얼추 비슷한데요. 저 친구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그런 기름기만 뜯어서 주고요. 통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다 씹어 먹습니다. 그냥. 지금 육식 하는 친구들 닭값이 한 달에 700 정도 들어가고요. 700이요? 네, 초식 동물들 다 합쳐서 2천만 원 가까이 씁니다. 연매출이요? 연으로 따지면 10억에서 한 12억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처음에는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갈 때마다 와씨 내가 이거 계속해도 되나? 진짜 그 정신적인 타격이 진짜 컸어요. 저는 이걸 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유기가 되는 동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유기동물들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고. 안녕하십니까? 저 들어오면서 봤는데 여기가 동물원이 쓸 만한 곳이 아니죠. 예, 맞습니다. 잠시만요. 잠깐. 2명이신가요? 네, 18,000원이시고요. 저희 사료통은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는데 필요하실까요? 입장료가 9,000원이에요? 네, 9,000원. 저희가 지금 동물원 오픈한 지가 이제 9년, 10년 차 되는데 처음 오픈했을 때 저희가 8,000원씩 받았고요. 지금 이제 1,000원 올렸습니다. 10년 동안 1,000원 오르신 거예요? 자기소개 한번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저는 강원도 강릉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 동물원을 운영하고 있는 35살 남우성입니다. 민간 동물원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동물원이랑 어떤 차이점이 있어요? 보통 동물원 같은 경우는 이제 3가지로 나뉘어요. 이제 국가나 시에서 운영하는 이제 동물원이 있고요. 묘민에 있는 큰 동물원처럼 이제 대형 동물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처럼 이제 민간, 개인이 운영하는 동물원 이렇게 총 3가지로 나뉘고 있고. 운영하고 계신 동물원 안에는 네. 총 몇 마리의 저희가 총 63종이에요. 한 1,200마리 정도 같이 있습니다. 저희 부지가 지금 여기 앞에 보이시는 곳만 있는 게 아니라요. 저 위에까지 다 있어서 저희가 총 부지가 13,000평 정도 됩니다. 13,000평이면 진짜 큰 거네요. 네네. 이 동물들이 어디서 좀 데려오시는 편이세요? 보통 저희가 분양받은 동물들 비중이 한 50% 정도 되고요. 유기동물들이 한 50%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들어옵니다. 이 친구는 이제 루시라는 친구고요. 호랑이네요? 네, 벵갈 호랑입니다. 이 친구가 지금 8살 된 친구고요. 올해.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네, 자고 있습니다.
얘는 하루에 16시간씩 자는 친구들이라. 그리고 여기는 백호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나이가 많습니다. 올해 18살이고요. 제 사람 나이로 치면 한 90세? 이 친구는 수컷이에요? 네, 이 친구가 수컷이고요. 뒤에 있는 친구가 암컷이고, 근데 이 친구가 아직 나이가 어려서 이제 2살밖에 안 돼가지고 아직 이제 갈기가 막 자라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사자는 이게 갈기가 네, 갈기가 이렇게 풍성한데 보통 갈기는 한 5살 정도 돼야 이제 저희가 아는 그런 사자처럼 이렇게 갈기가 풍성해집니다. 이긴데도 진짜 크네요. 네, 지금 2살 됐고 지금 많이 컸어요. 처음에 왔을 때는 한 골드리트리버 정도 사이즈였거든요. 처음 왔을 때. 그래서 많이 컸습니다. 네, 이제 일어났습니다. 네. 와 진짜 멋있어요. 와. 이 친구는 조금 온순한 편인가요? 네, 이 친구는 이제 사람한테 인공포육됐던 친구라 네, 좀 많이 온순한 편이고 저 오른쪽 뒷다리 보시면 걸음걸이가 좀 이상할 겁니다. 예, 이 친구가. 그렇네요. 네. 네. 저 루시 장난감입니다. 아 장난감이에요? 네. 저 뒤쪽에 있는 저 은색깔 문 안으로 들어가면 내실이고요. 이제 저녁에는 내실에서 지내고 이제 아침에 나옵니다. 물거나 그러시나요? 네, 만져달라고 지금. 아 저기 지금 애교 부리는 거죠? 네. 이 친구도 겁이 많습니다. 인공포육된 친구라. 생긴 거와 다르게 네. 겁이 엄청 많네요. 그럼 사장님은 요 매실은 들어가실 일이 거의 없으신 거예요? 아니요. 이 친구가 이제 저녁에 내실에 들어가 생활을 하면 저희가 아침에 일찍 나와서 청소를 할 때 외실 나오기 전에 외실 청소를 하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외실에 나와 있는 동안 저희가 내실 청소를 하고요.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냄새가 좀 날 겁니다. 오 약간 네, 그죠. 네, 그 호랑이 냄새인데 그 강아지 발바닥 꼬순내 한 100배 납니다. 이게 문이 하나고 두 번째 문이고요. 지금 이 문이 열리면 이게 부저가 울립니다. 부저가 울리네요. 네, 아버지께서 이거 연결해놔서 얘거든요. 문이 닫히면 꺼지고요. 이 소리가 나면 문이 안 닫힌 거예요. 울리고 내가 딱 나왔는데 계속 울리고 있다. 네. 그러면 문이 제대로 안 닫힌 제대로 안 거네 닫혔다. 해서 다시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맹수에서는 사고가 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배변들을 이렇게 모아놔요. 저 친구 배변들을 안 버리거든요. 호랑이 배변은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호랑이 배변을요? 이게 저희가 지금 모으고 있는 똥인데 이렇게 모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배변이고요. 이거를 모아놓으면 이제 농사 짓는 분들이 가져가세요. 밭 주변에다가 뿌려놓으면 뭐 고라니나 멧돼지들이 안 들어온대요. 저도 의문이 들어서 물어봤는데 뭐 안 들어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DNA적으로 이제 다 각인이 돼 있지 않을까. 네, 요게 닭이고요. 손질을 할 때는 이제 기름기만 제거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안에 보시면 이런 기름기만 뜯어서 주고요. 굳이 불필요한 지방을 섭취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지방들 많이 들어갔을 때 이 친구들은 사람이랑 똑같이 고혈압도 오고요. 이런 이제 기름기가 많다 보니까 그런 떼서주고, 지금 앞에 있는 루시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들어가고요. 씹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들어가고요. 이렇게만 통째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고요. 다 발라보나요? 다 씹어 먹습니다. 그냥 통째로 그냥. 통째로요? 네. 이제 백호 같은 경우는 이제 손질을 해줘야 됩니다. 치아가 좋지 않아서 이제 관절만 이렇게 해서 다 꺾어줍니다. 먹기 편하게 할 수 있게 관절만 꺾어주고요. 한 끼에 한 마리씩. 아니요. 한 끼에 2마리씩 들어가고요. 그래서 2마리씩이요? 네, 하루에 총 4마리 들어갑니다. 마리당. 지금 이 가슴살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뻑뻑 내주고요. 구멍을 내주는 이유는 이따가 이게 지금 이제 저희 백호가 먹고 있는 심장병 약이고요. 안에 알약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한 끼 식사 때 이 구멍 난 데다가 이렇게 이제 알약을 찔러서 넣어줍니다. 이렇게 덮어놓으면 이제 친구가 모르고 씹어 먹습니다. 그냥. 혹시 막 알고 안 먹은 이 약은 그래도 그냥 씹어 먹는데요. 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 기생충 약이에요. 이것도 가루로 돼 있거든요. 네. 이건 안 먹어요. 이 친구들은 닭만 먹는 거예요? 닭이랑 이제 캥거루 고기 간혹 가다가 들어가고요. 약 먹을 때만 소고기. 돼지고기는 따로 돼지고기는 안 먹습니다. 얘네들이 지방이 많다 보니까 안 먹습니다.
이쪽이 다 닭입니다. 아 이게 다 닭이에요? 네. 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이게 지금 한 달 반치입니다. 이 한 달 반치를 다 먹고 와. 저희가 또 가서 또 가지고 합니다. 이 한 달 반치 이게 아까 말씀하신 1톤 정도 되는 거예요? 네. 지금 한 3분의 1 정도 줄어든 거고요. 원래 이 냉장고 꽉 찹니다, 이 안에. 와. 닭도 가격이 좀 많이 나가잖아요. 저희가 네, 지금 육식 하는 친구들 닭값이 한 달에 한 700 정도 들어가고요. 700 이요? 네, 700 정도 들어가고요. 답식인 친구들이랑 초식 동물들 다 합쳐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사료값으로만 한 달에 네,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씁니다. 실례 안 된다면 네. 그 연매출이 연으로 따지면 한 10억에서 한 12억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저희가 또 아무래도 주말에 좀 바쁘다 보니까 평일에는 이렇게 좀 한산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365일 문을 열어서요. 저는 365일 농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트랙터나 포크레인 다 제가 다 운영하는 장비들이고요. 직접 다 합니다. 오늘 재배를 하시는 거예요? 네, 직접 합니다. 여기가 저희 밭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밑에 보시면 저희가 부식시켜 놓은 이제 배변, 동물들 배변들이에요. 아 이게 동물들 배변? 네, 동물들 배변들이고요. 지금 다 마른 상태고 해서 지금 이렇게 부식된 거를 겨울 내내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밭에다가 전체적으로 다 뿌려놔요. 여기는 몇 평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이 하우스까지 포함해가지고 이게 지금 한 1,500평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이런 밭이 네. 동물원 주변으로 한 4군데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선순환이죠. 저희가 직접 재배한 이제 사료작물을 키워서 풀을 주면 저 친구들 먹고 싸는 배변이 다시 밭에 뿌려지고요. 저희가 또 입장료도 그렇게 좀 저렴하게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이런 데에서 사료값이 절감이 되다 보니까 네, 한 60% 정도 절감됩니다. 수입에 있어서 조금 이제 따로 빠지는 이제 금액 같은 경우는 사료값 말고도 더 나가는 뭐 공과금도 많이 나가고 지금 겨울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아까 열전구 다 들어줬잖아요. 네. 전기세가 어마어마하게 나오고요. 세금도 많이 냅니다. 마진이 좀 좋은 편이신가요? 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여기는 이제 사막여고요. 저 이제 위에서 자고 있는 친구가 이제 유기돼서 들어온 친구고요. 그리고 이 친구들은 미어캣. 네, 안에 불이 따뜻해서 네. 아 추워가지고. 네. 이 친구들은 보통 유기가 되거나 구조가 되거나 기증을 해주시는 위주로 들어와 있고요. 너무 귀여운데. 네. 5차 접종까지 끝나면 이제 분양도 이제 여기 오시는 고객분들에 한해서 이제 분양도 나갑니다. 우리 새끼가 이렇게 생겼구나. 들어오면서 봤는데. 네. 그러니까 쌍둥이 동물 농장 이렇게 돼 있던데. 아, 네. 동물 농장이랑 동물원이랑 뭔가 차이점 아, 같은 게 있을까요? 차이점이 있죠. 동물원은 네. 애초에 동물 전시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동물원이고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에 아버지께서 축산업을 하셨어요. 사슴으로 축산업을 하시다가 동물원으로 전환이 된 거라서 저는 동물농장이라는 말을 계속 쓰고 있고요. 가장 큰 차이점은 저희는 자급자족합니다. 이제 이 친구들의 먹이를 저희가 직접 수확을 해서 급여를 합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젊은 나이신데 어쩌다가 지금 이 동물 아. 하고 계세요? 처음에 이제 아버지께서 큰 회사를 다니시면서 사슴을 키우셨어요, 부업으로. 동물을 또 워낙 좋아하셔서 네. 타조도 키우셨었고요. 그때 이제 반달곰도 키우시다가 네. 이제 정년퇴임 때가 다가오시고 이제 본인의 꿈은 동물원을 해보는 게 꿈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혼자는 이제 나이가 많아서 혼자는 못하겠다. 너가 같이 내려와서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하셔갖고 이제 내려와서 같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사장님 원래 꿈이 어떤 거였어요? 저는 원래 연극 잠깐은 했었고요. 연극이요? 네, 연극 잠깐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전역하면서 내려와가지고 바로 시작했습니다. 효자시네요. 아닙니다. 네, 철갑상어 친구들이고 이 친구들 처음에 왔을 때 제가 이런 새끼손가락만한 친구들 데리고 왔는데 네. 지금 이 친구들도 지금 저희 여기 동물농장에 온 지 이제 10년 차 된 친구들입니다. 사장님의 시작을 거의 함께 네, 하신 거예요? 같이 한 친구들입니다. 아, 그럼 이렇게 큰 거예요? 네, 사랑의 물을 밟을 수 있으세요. 사랑의 맞습니다. 물을 밟을 수 있습니다. 이동할 동물들 아까 1,200마리나 있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 다 알고 계셔야 조금 편하신 거예요. 처음에 이제 저희가 한 마리를 데리고 올 때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냥 저희가 분양을 받아오는 게 아니고요. 3개월 동안 이제 그 개체를 사육을 하고 계신 사육사님이나 이제 그 관련된 서적이나 이제 인터넷 자료들을 찾아서요. 최대한 습성을 파악을 한 다음에요. 분양을 받아서 데리고 와서 사육을 합니다. 유기됐었다가 이제 저희랑 같이 지내고 있는 지금 눈이 좀 살짝 그래서 지금 조만간 수의사님 들어오실 건데 지금 저 안쪽에 있는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가장 큰 사슴 엘크 사슴이라고
사장님 그럼 이 동물원에서 가장 큰 동물이 어떤 동물이에요? 가장 큰 동물은 저 엘크사슴이 제일 큽니다. 네, 큰 거는 가장 크고요. 그리고 몸값도 제일 비싼 몸값을 자랑하는 친구가 제 친구입니다. 뭐 가격대가 천차만별이라서요. 보통은 이제 저희가 데려왔을 때는 중형 세단 한 대 값 정도? 와 중형 그래도, 네. 호랑이들은 저희 엘크 사슴보다는 조금 저렴한 편이에요. 아 그죠? 얼추 비슷한데요. 저 친구보다는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 여기 왼쪽 하얀 색깔 낙품이고요. 그 손님분들께 사료를 네, 먹이주기 체험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원숭이들은 일본 원숭이인데요. 난폭해요? 네, 유리로 막 달려듭니다. 철망 막 칩니다. 약간 화난 것 같아요. 네. 눈을 쳐다보면 화냅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지인이 소개를 시켜줘가지고 네. 오게 됐어요. 강원도에도 이런 동물원이 있다는 게 신기하다고 가봐라 해서 오게 됐는데 어떤 거예요 지금? 의외로 원숭이도 있고 호랑이도 있대요 여기.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그 사료는 입구에서 살 수 있는데 종류별로 있더라고요. 여기 있어요. 그냥 뭐 새 종류나 구니피그. 잘 먹나요? 애들이 많이 굵었는지 모르더라고요. 보통 그럼 오픈은 몇 시에 하시는? 저희가 보통 오전 7시에 저희가 준비를 하기 시작해서요. 한 3시간을 청소를 합니다. 그럼 이제 10시에 오픈을 하고요. 오후 5시까지 입장 마감을 하고 끝납니다. 동물원 운영이나 이런 거를 혼자 다 하시는 건가요? 아버지도 계시고요. 어머니도 계시고 또 직원이 2명 더 있어요. 총 저까지 해서 6명이 돌아가고요. 여기는 이제 민속체험관이라고 하고요. 민속체험관이요? 네, 그래서 이제 다 옛날 골동품들이고요. 이게 다 그러면은 사장님 아버지께서 다 모으신 네, 거예요? 다 전국 돌아다니시면서 와. 모으신 거예요. 다 이런 옹기나 이런 화로 같은 것도 되게 옛날 거고요. 재봉틀. 이것도 실제로 쓰던 마차, 무마차. 네? 지금 앞에 저희가 소 모형 하나 달아놨는데 네. 여기는 식물원이고요. 이 물이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요거 식물원 이거 하는데도 비용이 꽤 드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들었습니다. 와, 이것도 식물들 일일이 다 관리 사장님께서 하시는 네, 거예요? 다 아버지랑 저랑 다 합니다. 와 이게 동물 식물 안 가리고 다. 네. 와, 다. 그리고 지금 선인장들도 저희가 직접 다 키운 애들이고 한때 유행하던 식물인데 아마 이렇게 자라있는 걸 거의 못 보셨을 거예요. 다 조그맣게 화분에서 키우시다 보니까 지금 이 흘러가는 물들이 그냥 바로 나가는 물이 아니고요. 네. 이제 밑에 있는 동물들이 마시는 물로 내려갑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사실 마진도 얼마 안 나오시고 1200마리의 이 동물을 관리하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네. 이렇게까지 운영을 하시는 이유가 또 따로 있으실까요? 원래 이제 아버지 꿈이셨던 것도 컸고요. 네. 그리고 일단은 저는 이걸 하기 전까지 대한민국에 유기가 되는 동물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또 그런 개체들이 들어올 때 보면 거의 다 좀 아픈 개체들이에요. 누군가는 어쨌든 해야 되는 일이지 않겠나라고 싶어서 그래서 어떻게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친구들한테 이름을 안 지어줍니다. 맹수 몇 마리를 제외하고는 아무래도 수명 자체가 사람보다는 수명이 적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는 진짜 그 정신적인 타격이 진짜 컸어요. 한 마리 한 마리씩 이렇게 갈 때마다 와씨 내가 이거 계속해도 되나? 그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막 이름도 다 지어주고 했었거든요. 혹시 최종 목표 같은 게 따로 있으실까요? 동물들의 요양원 같은 좀 아픈 개체들이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친구들이 와서 좀 편안하게 여생을 살다가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제 목표고요. 이 유기동물들이 정말 많이 들어와요. 그 유기동물들이 보면은 진짜 막 아파서 들어오는 경우도 많고 이제 좀 안타까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좀 유기동물들이 없는 그런 대한민국이 됐으면 하고 반려동물들을 요즘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오랫동안 고민을 해보시고 이 친구가 이제 먼저 수명을 다할 때까지 키울 수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만 좀 생각을 많이 하시고 분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2년차 기준으로 세전 한 500 이상 나옵니다. 연봉을 한 6천 되는 거죠. 되게 연봉 수준이죠. 다른 어른들이 조금 반대를 했어요. 꽃다운 나이에 버스기사의 시간을 낭비하냐. 새우를 비닐봉지에 포장해가지고 사시려는 분이 계셨어요.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거 안 되세요. 그거 무조건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셔야 돼요 라고 이제 제지를 했는데 막무가내로 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냥 부르래요. 그래서 그날 바로 경찰을 불렀죠.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할머니셨습니다. 몇 번은 태웠다가 제 버스 안에 터져가지고 완전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이 비린내가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그날 그 차를 제가 운행을 못했어요. 잠시만요. 이제 여기 손님 많이 타가지고. 손님 잘 있어. 여기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는데 내리기 편하니까. 4, 50대이신 분들이 좀 안 좋게 보세요. 근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을 좋아하고 월급 많이 주고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인천에서 현재 시내버스 운전하고 있는 28살 서기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오후 쪽 교대여가지고요. 1시 한 40분 정도에 일을 시작해가지고 한 12시 한 반에서 40분 정도에 퇴근 예정입니다. 일주일에 며칠 몇 시간 정도 근무하시는지 여쭤볼 수 있어요? 요즘 버스 기사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일주일에 6일 정도 이제 일하는 때도 있습니다. 일단 원칙상으로 한 달에 22일을 일하고 나머지 휴무로 잡혀있는 개념이에요. 하루에 보통 몇 시간 근무해요? 빨리 끝나면은 뭐 한 9시간, 늦게 끝나면 한 11시간 정도 이제 운행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운행이고 가스 넣어야 되고요, 주차도 해야 되고요. 그걸 다 통상적으로 했을 때는 뭐 한 12시간 이상 찍는 거죠. 그러면 하고 싶은 사람은 다 할 수 있는 건가요? 못할 건 아닙니다. 다만 대형 면허가 필요하고요, CNG 자격증을 이수해야 되고요, 버스 기사 자격증. 솔직히 이 세 개는 어려울 건 없어요. 자기가 조금만 시간을 들이고 열심히 하면은 금방 딸 수 있습니다. 뭐 금방 그만두거나 못하는 이유가 경력에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을까. 결국엔 버스 기사를 하려는 게 시내버스를 오고 싶어서 경력을 쌓고 시내버스로 오는 개념이거든요. 이 시내버스까지 오는 그 경력을 쌓는 그 과정이 좀 많이 힘들어요. 마을버스에서도 좀 텃세가 좀 많이 심하기도 하고요. 이제 다른 분들은 뭐 관광버스나 고속버스에서 경력을 쌓고 시내버스로 오시는 분들도 있다라고 전 들었는데, 보통 그런 개인 회사가 이제 운영하는 그런 곳들에서는 좀 부조리라든가 텃세가 좀 심해서 본인이 못 버텨가지고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들 어떻게 약간 우회하는 방법으로는 화물차에서 좀 경력 오래되신 분들이 버스 기사를 지원하시면은 다 그거는 인정해줘요. 여기는 저희 20번 기사들이 교대하는 교대 장소인데요. 길거리 교대라고 저희는 부르는데, 서로 교대 마치고 저 바로 운행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버스 운행한 거는 24살에 버스를 운행했고요. 시내버스 기사는 이제 26살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아버지의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저도 알아보니까 버스 기사가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대학교 때 전공이 전공은 경기대학교 호텔카지노 과였는데, 군대에서 한번 생각 많이 해봤죠. 정말 이 길을 갈 것인가. 결론은 아니다 라고 해서 1학년 마치고 그냥 바로 중퇴를 했고 바로 저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수입이 어느 정도 되죠? 어제 명세표가 날라왔거든요. 명세표 찍힌 거는 세후로 415만 원 찍혀 있습니다. 제 친구들 월급 들어보면은 아무래도 제가 많이 버는 편이긴 하죠. 네, 형님 고맙습니다. 네, 형님. 기원님이 가장 막내신가요? 네, 제가 제일 막내입니다. 저랑 제일 가까운 나이신 분이 32인가? 셋으로 알고 있어요. 그분도 이제 제가 아니었으면 막내였겠죠. 첫째로는 좀 젊으신 분들이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많이 이탈한다라고 저 생각을 해요. 다른 마을버스 회사에도 저처럼 어리신 분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 다 그만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조금 들어보니까 나이 많은 기사님과 의견 차이나 텃세라든가 부조리 이런 것들이 좀 심하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못 버티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고, 버스 운행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멘탈이라고 저는 강조하거든요.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멘탈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진상도 많고 민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고, 멘탈이 약하면은 버스는 절대 할 수 없어요. 열심히 해서 시내버스 가가지고 나도 월급 많이 받아야지 이 생각으로 버스 지원했다가 마을버스에서 민원이라든가 진상을 못 버티고 이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점심 식사는 하고 오신 건가요? 아니요, 저는 운행 있는 날에는 밥을 먹지 않아요. 일어나고 씻고 그냥 바로 출근하는, 뭐 당장은 뭐 배부르고 좋게 하겠죠. 근데 혹여라도 배가 아프면은 요 운행하는 길이 완전 지옥이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운행을 했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너무 아프니까 못 참겠어가지고 뒤에 오는 저희 버스한테 승객들 다 넘기고 노선 이탈해가지고 근처 화장실에 있는 곳에 빠르게 볼일을 보고 다시 이제 운행에 합류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보통 퇴근하고 나서 먹어요. 보통 하루에 한 끼예요. 배 아픈 것보단 차라리 배 고픈 게 나아요. 저처럼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진짜 운행하면서 배가 아프다? 그것만큼 지옥인 건 없거든요. 기저귀 차고 운행하시는 분도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나이 많으신 기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 참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몇몇 분들은 성인용 기저귀를 차시고 이제 운행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보면은 좀 운전 쪽 계열이 혹독하죠. 어쩔 수 없어요. 하루 일과 중에 가장 힘든 순간이 언젠가요? 진상분들을 만났을 때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그 민원 사이트에 이제 민원이 올라온 건데, 버스 기사들도 시대에 발맞춰서 잘생긴 사람으로 뽑자. 돈 주고 버스를 타는 건데 승무원이나 기장들처럼 버스 기사들도 잘생겨야 한다. 젊은 친구들 뽑으면서 외모도 보자 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그게 하필 제 차였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도 이걸 진심으로 쓴 건지 궁금해서 연락을 해봤대요. 아줌마였는데 내가 내 돈 주고 버스를 타는 건데 내 눈이 좀 즐거워하지 않겠냐, 잘생긴 기사가 운행하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런 민원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으니까 회사도 저한테 일단 고진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고진을 했지만 장난일 테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하셨는데, 근데 신경 쓰이죠. 어쨌든 간에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니까. 그런 분도 있었고, 두 번째가 저기 소래포구를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해산물을 들고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20번 같은 경우에는 해산물, 즉 낙지나 새우나 꽃게 이런 생물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박스에 포장을 하셔야지만 타실 수 있는데, 그거를 다 그냥 무시를 하고 그냥 비닐봉다리에 들고 타시려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 20번에 다 붙어있거든요. 해산물은 아이스박스에 넣어주세요 라고 공고문이 붙어있어요. 근데 저희가 그걸 일일이 다 확인할 수 없잖아요. 몇 번을 태웠다가 제 버스 안에 그 터져가지고 완전 물바다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물만 터지는 거면 상관이 없는데 이 비린내가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가뜩이나 버스는 밀폐된 공간이라 이 비린내가 너무 심하니까 그날 그 차를 제가 운행을 못했어요. 승객들 민원도 엄청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제가 해산물을 비닐봉지에 들고 타시려는 분들을 막을 때마다 융통성 없다, 막 싸가지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생업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거 그냥 태웠다가 터져가지고 제가 징계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융통성 없게 하는 거죠. 저는 무조건 못 태우게 하고 있어요. 저 그래서. 어제도 있으셨나요? 어제도 일이 있었어요. 어제는 뭐냐면 새우였는데, 새우를 비닐봉지에 포장해가지고 사시려는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만져보니까 물이 뚝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그거 안 되세요, 그거 무조건 아이스박스에 포장하셔야 돼요 라고 이제 제지를 했는데, 막무가내로 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나오시면은 저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냥 부르래요. 그래서 그날 바로 경찰 불렀죠.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네, 할머니셨습니다. 다시 넣어갖고 오시면 되는데 왜 그런? 아이스박스가 제가 알기로 1,000원인가 2,000원 걸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돈을 내기 싫으신 거예요. 그 저도 신기해요. 아니 이번이 뭐 처음이실 수도 있겠지만 몇 번 거절 당했을 텐데 꿋꿋하게 하시더라고요. 인사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나요? 방금 맞은편에 20번 버스가 지나쳐가지고 제 선배니까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예전에는 버스 기사들끼리 인사라는 게 졸음운전 방지라고 전 들었거든요. 나는 잘 운행하고 있다 라는 이제 사인으로 받아들여졌는데, 최근에는 그냥 이제 같은 회사의 기사가 지나가니까 고생하세요, 안녕하세요 라는 의미로 그냥 이렇게 인사하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가족분들이 기사한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큰 차를 운행하다 보니까 위험하잖아요. 한 번 사고 나면 대형 사고니까. 또 뉴스에서 버스 기사가 뭐 졸음운전 하다가 사고, 버스 고장으로 인한 사고, 이런 것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머니는 좀 위험하니까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셨는데, 저랑 아버지가 얘기를 했죠. 내가 운행을 좋아하고 운전 쪽으로만 이렇게 경력을 쌓아왔기 때문에 엄마가 생각하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만들지 않겠다. 항상 안전주하겠다. 그러니까 날 좀 믿어달라. 어머니도 제 말을 듣고 설득을 당해서 버스 취직을 했고요. 대신에 같은 직종에 있는 버스 기사들이나 다른 어른들이 조금 반대를 했어요. 왜 젊은 나이에 버스 기사를 하냐, 너 정도 나이면은 굉장히 많은 거를 할 수 있는 나이인데 꽃다운 나이에 버스 기사에 시간을 낭비하냐, 버스 기사는 나중에 늙어서도 할 수 있지 않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 직업을 선택한 거에서 후회하진 않아요. 실례지만 혹시 여자친구분 반응은 어떠세요? 연애를 해야 여자친구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이렇게 멈추셔도 괜찮으신 거예요? 시간은? 지금 이쪽이 이제 기점인데, 이제 기점 출발하는 시간이 또 따로 정해져 있어요. 2시 28분에 이제 기점 출발이기 때문에 2분 뒤에 이제 출발합니다. 앞뒤 차량이랑 시간 맞춰야 되는 뭐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저희는 앞뒤 차로 12분에서 13분이 딱 정간격이에요. 만약에 앞차와의 간격이 지나치게 좁혀졌다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더 천천히 가가지고 뒷차와의 간격을 맞추죠. 이걸 보면서 운행을 조절을 해요. 큰 버스 운행하시는 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 노하우가 있나요? 경험인 것 같아요. 많이 운행해보고 많이 경험하고 그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버스 운행했을 때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죠. 욕도 많이 먹고. 한 4년 차 정도 되니까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죠. 코너 돌 때 힘들다거나 차선 변경할 때 힘들다거나 버스가 차선을 바꾼다거나 코너를 돌 때 옆에 다른 차량들이 있으면은 잘 안 비켜주시려고 하세요. 퇴근 시간 때 이제 차선을 바꾸는데 뒷차분이 BMW였거든요. 안 비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차를 보내고 바꾸려고 했는데 비켜주려고 하니까 또 안 가요 또. 그래서 비켜주시나 보다 해서 다시 들어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들어오시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한번 사고 날 뻔을 했었죠. 저희 버스들이 차선을 바꾸려고 할 때 넓은 아량으로 양보를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운전 잘하는 사람은 어떤 걸로 판가름이 된다고?
편하게 느껴진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안전운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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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기사라고 하시면 주변에서 받는 뭐 선입견이라던가 시선이 있을까요? 저랑 비슷한 나이대이신 분들은 대단하다, 정말 멋지다, 칭찬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좀 나이가 지긋하지만 한 40, 50대이신 분들이 좀 안 좋게 보세요. 근데 직업에 귀천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운전을 좋아하고 월급 많이 주고 제 나이대 친구들이 저를 굉장히 좋게 봐주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무리 저한테 부정적인 시선으로 말씀을 하셔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 몇몇 친구들도 제 얘기를 듣고 버스 기사를 하고 싶어 해요. 실제로 친구 한 명은 버스 면허를 따고 지금 마을버스에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물어보니까 지금 그만둘 생각하고 있더라고. 왜 그만두려고 그래? 라고 물어보니까 승객들의 민원이 너무 힘들대요. 말도 안 되는 민원이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회사에 가서 진정서 제출해야 되고 경위서 제출해야 되고 이런 게 너무 힘드니까 일한 지 지금 4개월인가?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도 이제 지금 그만두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청년분들이 시내버스에 많이 부족한 실정이 딱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을버스 단계에서 다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저는 시민분들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저희도 누구의 아들이고 또 누군가의 남편일 수 있으니까 부정적인 시선으로 저희한테 막말이나 악성 민원 같은 거를 좀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버스 기사들 중에서도 좀 악질인 분들이 계세요. 요즘은 착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만 겪었다고 부정적인 시선으로만 바라보지 마시고 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축에서는 그냥 어리니까 좀 저를 좀 깔보시는 승객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시선들이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리다고 제가 운전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버스 기사들도 이제는 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제 들어와야 하는데 근데 이상하게 새로 들어와도 다들 막 40대 50대 분들이 다 들어오시더라고요. 손을 안 흔들고 사람이 서 있으면 멈추시는 건가요? 그거 굉장히 좋은 질문 같아요. 원래는 정류장에 승객이 서 있으면은 멈춰야 합니다. 그게 원래 맞아요. 근데 이제 좀 경력 좀 많으신 분들은 근처 왔을 때 그 사람의 제스처를 보고 안 탈 건지 탈 건지 대충 보입니다. 그래서 내가 왔는데 좀 먼 사람 보고 있어.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왔는데 이제 타려고 하네? 그럼 그때 멈추는 거예요. 원래대로라면은 멈춰야 돼요. 그리고 그냥 타려고 그냥 가만히 계신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저희가 탈지 안 탈지 모르니까 다른 기사들은 그냥 가세요. 안 타겠지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나 탈 건데 왜 가지? 이렇게 겪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냥 멈춥니다. 물론 정류장 승객이 아예 없으면 그냥 가는데 한 분이라도 일어나 있거나 하시면은 저 그냥 멈춰요. 타든 안 타든. 그 다음 이 사람이 타려고 하네? 그럼 그때 문 열고 내가 도착했는데도 안 타려고 하네? 그럼 그냥 가는 거죠. 그것도 있잖아요. 앉아있을 때 핸드폰 보고 있으면 일부러 빵 하시. 전 그거 그냥 갑니다. 그거는 자업자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나쁘게 말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버스 도착 시스템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시 후에 몇 번 버스가 도착합니다 라고 안내용이 다 떠요. 버스가 다 도착을 했어요. 근데 본인이 핸드폰 하느라 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냥 가요. 저는 그냥 갑니다. 그건 그냥 자업자득이에요. 잠시만요. 이제 여기 손님 많이 타가지고. 형님 잘 있어. 방금 타신 분들 중에 지정석이라고 하시는 분이 계셨던데 선호하시는 자리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정석이란 개념이 없는데 이상하게 항상 자기가 타는 좌석에만 앉으려는 분이 계세요. 다른 좌석 다 비어있는데 유독 한 곳만 좀 고집하시는 분들이 좀 몇 분 계세요. 그 자리가 나올 때까지 계속 그냥 그 자리에만 서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다른 자리 다 비어있는데. 그래서 저는 얘기합니다. 다른 자리에 앉으세요. 근데 이상하게 괜찮아요. 일어나 있을게요 라고 고집 부리시는 분이 계세요. 저 그때 그냥 차 세워요. 저 사람 앉으면 출발할게요 라고 해요. 그때는 이제 다른 분들 눈치를 주니까 그때는 그냥 앉으시긴 하는데 이상하게 자기가 항상 앉는 곳만 좀 고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여기를 선호하시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내리기 편하니까. 여기가 답답하지가 안 하고 저런 데 앉으면 앞에 막히기 너무 답답해서 난 이거 화내서 다른 분이 앉아 계시면 비켜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자리가 남으면 내가 앉지. 이번 경로는 승객끼리 싸운 적도 있나요? 많죠. 우리끼리 싸운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좀 제지를 하죠. 그만 싸우시라고. 안 그러면 싸우실 거면 내려서 싸우시라고. 버스 안에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승객들도 계신단 말이에요. 저도 운행을 해야 하고. 그래서 중재를 하고 중재를 했는데도 안 되면 그냥 내리시라고. 내려서 싸우시라고. 그렇게라도 하죠 저는. 근데 또 싸우는 내용 들어보면은 되게 유치한 걸로 싸워요. 어르신들이 유난히 더 그러신가 봐요. 맞아요. 싸우시는 분들 보면은 다 어르신 분들이에요.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 운행하시면서 배운 교훈이라던가 있으실까요? 그거 있는 것 같아요.
경력이 많다고 운전 잘하는 건 아니다. 경력이 얼마 없어도 운전 잘하는 사람은 잘하고 경력이 엄청나게 많다고 그 사람이 버스 운전을 엄청나게 잘하는 건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교훈이었어요, 저한테. 저는 19살 때부터 운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내버스 운전하기 전까지는 나름 자부심은 있었어요. 나 운전 잘한다. 근데 제가 버스를 해보니까 다 필요 없더라고요. 그냥 운전을 많이 했든 안 했든 안전 운행하는 게 그냥 그게 최고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안전운전은 꿀팁이 있으신가요? 급출발, 급브레이크 없이 정속주행으로 하면은 그냥 그게 최고의 안전운행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안전사고라고 하거든요. 버스 안에서 넘어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희는 안전사고라고 하는데, 이 안전사고의 한 90%가요 급브레이크, 급출발에서 나와요. 그러면 이제 그분 넘어져서 이제 병원 가면은 제가 병원비를 다 내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사고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신 기사님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앞차가 빠르게 가든 안 가든 내 속도 지키면서 정속주행을 한다. 그래서 지금 10년 넘게 운행하신 분인데도 여태까지 안전사고 한 번도 안 나신 분, 전 그게 진짜 진정한 운전 잘하는 사람이라고 저 생각을 합니다. 운행하시다 사고 나시면 전에 회사에서 지원이 되나요? 일단은 보험 처리를 하죠. 버스 공제에서 이제 보험 처리를 하고, 이제 저희는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안전교육을 따로 듣습니다, 회사에서. 그리고 이제 무사고상이 깎여요. 저희 무사고상이 거의 20만 원 돈 되거든요. 무사고상입니다. 무사고상은 한 달에 사고 없이 안전사고, 접촉사고, 대형사고 다 어떠한 사고 한 번도 아니라고 그냥 무사히 운행을 하면은 그 월급에 무사고상이 붙어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거의 20만 원 돈 되는데 그게 깎여요. 아예 안 나옵니다, 사고 났으니까. 그럼 수당을 포함하면은 세전이 얼마? 이가 2년차 기준 말씀드린 거예요. 2년차 기준으로 세전 한 500 이상 나옵니다. 근데 공제로만 거의 한 100만 원 또 깎여요. 10년 차이신 분들은 어느 정도 될까요? 10년 차라고 해서 2년 차랑 월급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나요. 한 5만 원, 10만 원 또 차이 나지. 그래서 10년 차라고 해서 세전이 지금 저의 월급이랑 그렇게 크게 차이 안 납니다. 그래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어린 나이에 연봉이 6천 되시는 거예요? 세전으로 따졌을 때 연봉을 6천 되는 거죠. 대기업 연봉 수준 아닌가요? 그렇죠. 되게 연봉 수준이죠. 대신에 저희는 안전한 직장은 아니죠.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안 치겠어요? 다시요? 네, 다시요. 됐습니다. 초등생 하나, 성인 하나요? 네, 감사합니다. 하루에 보통 몇 킬로 운행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걸 한번 계산해보진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한 50km 정도 운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바퀴도. 네. 오늘은 몇 바퀴 도시는 거예요? 오늘은 3바퀴 반 정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나가서 교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3바퀴 반이니까 한 175km 정도? 많이 도실 때는 몇 바퀴까지 도세요? 진짜 막차 때는 4바퀴까지 돌아요. 그러면 200km 돌겠네요. 한 바퀴 돌고 나면 보통 휴식을 가지시는 건가요? 그렇죠. 보통 한 바퀴 돌고 나서 휴식 가지는데, 그게 차가 안 막히면은 통상적으로 한 23분에서 25분 정도 쉬는데, 만약에 출퇴근 시간에 길이 막혔다, 그럼 막힌 만큼 늦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도착하자마자 바로 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나갈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도로 상황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200km면은 서울에서 어디까지는 거리죠? 제가 보통 평택 정도 갈 때가 한 80km 나오니까 200km면은 평택 한 2바퀴 반 왔다 갔다 하겠네요. 승객들이 아침 오전에 일하실 때랑 야간 근무하실 때랑 좀 느낌이 많이 다른가요? 제가 봤을 때 기운 없는 거는 아침이나 오후나 똑같은 것 같은데요. 이제 아무래도 오후 때가 좀 사람들이 조금 더 예민하다라고 느껴지는 게, 오전 때는 그래도 일하기 전이니까 다들 피곤해서 이제 잠자느라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 딱히 뭐 예민해 보인다 뭐 이런 건 없어요. 근데 오후가 되면은 사람들이 이제 근무하고 퇴근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피로에 지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더 유독 예민한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좀 승객을 대할 때 오후보다는 오전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해요. 저도 그런 게 있죠. 저도 이제 일 끝나고 지칠 때가 많은데, 저는 이제 여행이랑 드라이브를 굉장히 좋아한단 말이에요. 업이지만서도 운전하는 걸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그래서 천직이시네요. 네, 천직이에요. 그래서 다음날이 휴무다라고 하면은 전 퇴근하고 바로 어딘가를 갑니다. 집을 안 가고 그냥 어딘가를 가요. 뭐 제가 최고로 많이 가본 게 속초였어요. 퇴근하고 속초까지 갔어요. 24시간 운영하는 이제 국밥집에 가서 국밥이랑 그리고 오징어 순대를 먹고 근처 찜질방에 가서 잤다가 아침에 이제 바다 좀 보고 다시 이제 집에 와서 좀 쉬는 이제 그런 것도 있었고, 아니면 뭐 영종도라든가 월미도 가서 바다 보는 것도 있고, 전 그런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시동을 끄신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이제 여기가 저희 종점이어가지고요. 이번 탕 운행 끝났고 이제 다음 4시 7분에 이제 전 다시 운행 나갑니다. 그때까지는 휴식 시간이에요. 다른 분들 식사하시거나 뭐 아니면 화장실 가시거나 하시는데 저는 보통 그냥 차에서 그냥 핸드폰 하거나 근처 카페 가가지고 그냥 좀 달달한 거 좀 마십니다. 예비 후배 버스 기사님들한테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시면? 이게 월급을 많이 준다고 그거 하나 바라보고 오시면 정말 큰 코 다치실 거예요. 이 버스 기사라는 직업이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큰 직업이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원인들 그리고 빌런들 그리고 이제 같이 일하는 버스 기사들에 대한 텃세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버티셔야 하고요. 그리고 운행하면서 이제 사고 안 나게끔 이제 안전 운행하는 것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요. 신경 쓸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멘탈이 강하고 운전을 많이 하신 분 아니시라면은 전 이 길을 추천드리진 않아요. 본인이 운전을 정말 좋아하고 버스 기사 하고 싶고 멘탈이 강하다라고 하신다면 전 이 직업을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원래는 버스 기사를 이제 평생 직업으로 이제 삼으려고 했었는데 저는 뭐든지 간에 본인의 가치를 올려야 한다라고 항상 저는 생각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에 이제 경비행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있어요. 우연찮게 접하게 된 건데 유튜브로 영상을 보다가 경비행기 영상을 봤었고 이제 제 나름대로 알아보고 이제 경비행기 자격증을 따고 있는 건데 지금 제 최종 목표는 경비행기 자격증을 따고 교관 자격을 취득을 해서 최종적으로는 경비행기 레저 사업을 하는 게 현재 저의 꿈이 됐습니다. 경비행기를 한다고 쟤는 버스를 막 자기가 평생 직장인 것 마냥 말하더니 결국 자기도 자기 살아가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육지에서 많이 운행해봤으니까 이제 이번엔 하늘 위에서도 이제 운행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꿈을 정한 거니까 너무 큰 선입견은 안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받는 월급에 비해서 몸은 편하다. 멘탈은 뭐 그런 부가적인 요소니까 일단 몸은 편하다. 둘째로 접근하기 쉽다. 말 그대로 운전이기 때문에 경력을 쌓는 게 어려운 거지 이 버스 기사에 입문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만 입문하고 최종적으로 시내버스 오는 그 과정이 고될 뿐이지 본인이 운전을 좋아하고 열심히 할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지 입문할 수 있는 그런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